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 경제와 사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은 조선 건국에 앞서서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 세력이었던 신진 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면서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 지역의 토지에 이제 한정돼서 실시가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당시에 현직 또는 전현직 모든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관리로서 역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관리로서의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토지를 다시 수조권을 다시 국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됐습니다. 즉,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되지 않는 거였죠. 다만 세습이 되는 예외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료였던 남편이 이제 일찍이 사망을 해서 이제 혼자 남은 부인이 즉 재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성의 이제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신전을 지급을 하게 됐고요. 이건 이제 세습이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량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가 둘 다 일찍이 사망을 했을 경우 남아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주는 토지로서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이제 토지 제도였던 전시가랑 비교하면 전시가의 경우에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이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되는 토지가 상당히 이제 적은 거죠. 경기도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토지는 한정돼 있고 신진 관료들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습되는 토지는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조권을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조 때 가면 직전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부족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 토지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소유권하고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잖아요. 수조권을 갖고 있던 이 관리들이 이 관리란 지위를 가지고 즉 수조권을 가지고 일반 농민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을 훨씬 더 많이 약탈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겼던 겁니다. 결국은 수조권을 이용한 이 과도한 수치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성종대에 가서는 이 수조권, 그 관리들에게 줬던 수조권을 이제 다시 거둬들이고 관이 세금을 거둔 다음에 관이 다시 관료들에게 그 지급을 하는, 그래서 관수관급제로 이제 토지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종대에 가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직전법 전체가 아예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조권 지급이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에게는 이제 녹복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관리들은 수조권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조권을 통해서 토지를 지배할 수 있었고 농민을 지배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수조권이 사라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관리들은 결국 이 토지에 대한, 특히 토지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더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 토지 제도는 과전법이 실시했지만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조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는 이제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건 땅 주인인 지주하고 그 땅에 소작을 하는 소작인들의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이 토지 제도를 둘러싼 중심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지주전호제 확산에 따르는 이제 이 토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치제도를 보면요. 수치제도는 이제 앞 시간들에서 다 계속 봤지만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전세, 그 다음에 그 공납, 특산품을 바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 이 조세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이제 그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고, 당시에 이제 수확량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략
1개월당 한 30두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전세로 내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종 때에 가면 이제 전분 6등 그다음에 연분 9등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토양의 질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비옥도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이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의 그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이제 9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걸 이제 연분 9등법, 이걸 즉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에 따라서 세종 때 가면 이제 토지 제도를, 그러니까 전세를 훨씬 더 세분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경우, 그러니까 최상위 토지에 풍년이 들었고 최상위 토지에서 낼 수 있는 그 수확량, 그 세금이 1개월당 20두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질이 낮은 토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내는 이 조세는 4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두를 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세종 때 이런 공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농민들이 부담한 세금이 훨씬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이 전세라고 하는 건 이제 쌀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운반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조운 제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군현에서 쌀을, 세금을, 전세를 거둔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조창에다가 모으게 되고 그 조창에서 강이나 그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도, 서울에 있는 경창에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각각 이 좋은 조창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노란색 부분을 보면 익류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흔히 말해서 조세를 그 수도로 이제 그 중앙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사신 접대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군사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군사비나 사신 접대비로 이용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막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와 다르게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특산물을 이제 현물로 내는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수치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럼 중앙에서 각 군현에다가 이제 그 특산물들을 얼마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면 그 군현에서 다시 이제 각 가구에게, 즉 호별로 이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들이 져야 되는 수치 제도로서 이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 그러니까 뭐 궁궐공사나 성을 축조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 요역과 그 다음에 이제 군역,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6세기에 가면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조세,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소작농들한테 아예 전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소작농들이 세금까지 내야 되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공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감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감농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어진 그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그 양을 다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주 지역에 감이 되게 유명해서 그 감을 얼마 정도 바쳐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그만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보는 양만큼을 이제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일명 상인들이나 관리들이 대신 사다가 다른 주변 지역에서 사다가 메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우면서 이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그 공납을 내야 되는 그 각 가구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요구를 할 때 가격을 2배, 3배, 수십 배 이제 올려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게 일명 방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쌀로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역 같은 경우에도
나 대신 이제 그 요역을 가거나 군역에 갈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신 내보내는 이런 이제 대립, 이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내면 군역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포를 통해서 군역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방군, 수포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군대에 가는 사람들, 군역을 실질 지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치제도는 아니지만 이 백성들의 이제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주기 위한 어떤 그 구휼 제도로서 이제 환곡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고 수학기 때 다시 이제 갚도록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지방을 관리하고 있던 수령이나 그다음에 수령 밑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리들이 이걸 마치 고리대처럼, 그래서 이게 빌려주고 아주 이자를 많이 붙여서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여러 가지 수치제도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해서 이 부담이 가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제도의 문란이 이미 16세기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다 부담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 토지에서 또는 농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이들이 이제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었던 거고, 이 유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도적으로 생존이 힘들어지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적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명종 때 임꺽정의 난, 이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당시 이제 경제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조선은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였던 거고, 그 다음에 농업을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본주의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지 개간, 토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황무지를 개간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혜택도 주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확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농업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개량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농토에 맞는, 그러니까 조선의 땅에 맞는 농사 기법들을 이제 기록해서 농사 직서를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인맹이 그 금량이라는 지역에서, 금량은 지금의 이제 어떤 시흥, 과천 이 지역인데요. 여기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금량 잡록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가면 이제 중국 농사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조선의 이 토질에 맞는, 그러니까 조선의 기후에 맞는 어떤 농법들을 정리한 책들을 편찬을 함으로 인해서 이 농업의 생산력을 이제 진흥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조나, 콩, 보리 같은 거는 이제 2년에 3번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모내기가 실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법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휴경하는 이런 농지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농업이 진흥되게 되고 농업 생산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수치제도의 어떤 문란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 농민의 생활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발전을 한다거나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이 컸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유민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나 수공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영 수공업이 이제 중심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장인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을 공장 안에다가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장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관청에 소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납품하고 남는 게 생기겠죠. 그 남는 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팔 수 있게끔도 허용을 해주긴 했습니다. 이게 16세기 이후에 가면 이제 이 관영 수공업은 쇠퇴를 하게 되는데, 이 수공업을 하던 이제 이 장인들이 그 공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들을 이제 그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쇠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구나 그 다음에 뭐 양반들의 사치품 이런 것들은 일반 민간에서 이 수공업에서 이제 이걸 조달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생필품들을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업에서 이제 중앙에서 관리했던 핵심적인 지역은 종로에 두어졌던 시전이고요. 그래서 이 시전 같은 경우는 점포를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상인들한테 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이 점포세랑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통한 이제 세금, 상세를 이제 거두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이 시전에 있었던 상인들이 왕실이나 관청에 이제 물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들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유기전 상인들은 자기 그 점포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상인들의 어떤 활동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경시서를 두게 되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방에는 15세기 이제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장시가 등장을 하게 되기 하고요. 이 장시는 16세기 중엽에 가면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시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농사 짓고 있었던 농민들, 그 다음에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제 보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찜을 지고 또는 등짐을 지고 이렇게 각 마을을 누볐던 이 보부상들이 결국은 이제 이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전기에도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태종이 저화를 만들고 세종이 조선 통보를 발행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업을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이 발전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화폐가 유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쌀이나 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문물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만들긴 했지만 유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국제적인 무역도 마찬가지로 사신단에 의해서 공무역이 중심이었고 아직은 사무역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